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인간에 의해 벌써 13주차 강의가 되네요. 이번 13주차 강의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이냐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맞고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 그죠?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는 이제 보통 농업과 관련된 것은 1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2차 산업, 그것을 가공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물품을 만들고 뭐 꼭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기계라든가 이런 이제 가공을 포함하는 제조 산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제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 산업,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차 산업은 그럼 뭘까요? 4차 산업은 소위 이제 최근의 서비스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금융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을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업을 구분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요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그래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래서 1차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이제 산업혁명. 2차가 이제 전기를 발명을 하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이제 그런 혁명이 이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뭐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3차 산업혁명이 소위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IT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 바탕에서 정보들이 오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그런 요소들 또 어떠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테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4차 산업혁명은 이건 2011년 벌써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등장한 이야기예요.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요 근래예요. 2020년을 전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등장을 했었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하노버라고 하는 데서 이제 국제회의가 이제 열렸을 때 이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갖다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도입을 한 취지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이 독일에서 이제 조금 더 제조업을 좀 효율적으로 뭔가 좀 혁신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표현을 썼고 이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산업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버전 4였었던 거죠. 예. 그랬을 때 제조업 또는 공장기기와 IT 시스템을 연결을 하면서 조금 더 스마트화하고 조금 더 지능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됐었던 것이 바로 이 하노바에서 그때 등장을 했었던 인더스트리 4.0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2016년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제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전해 왔었던 IT 또 정보 이런 것들과 연관, 즉 인터넷이겠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뭔가 혁신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핵심 이슈로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래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로 2016년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어떤 포럼의 주제로 활발한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죠. 이 포럼 기간 동안에 대략 한 300여 개의 주제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140여 개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세션으로 나뉘어져서 다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던 산업혁명. 이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1784년 전후에서 일어났었던 동력을 갖다 이제 변화시켰던 거죠. 그 전까지는 주로 인력에 의해서 뭐 했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 에너지로, 기계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혁명이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이라든가 또는 수력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방적 기계를 만들고 또 뭐랄까 이제 증기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운행이 되고 이랬었던 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제1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에 이제 일어났었던 산업적인 이제 변화인데요. 이때는 이제 자동화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타고서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어떤 기계적인 설비에 의해서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노동의 분업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것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었던 이런 시기를 우리가 제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비교적 그래도 최근인 거예요. 이게 이제 1969년 69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들은 대부분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됐었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디지털 혁명이었었던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기기, IT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근간으로 한 자동화.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3차 산업혁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지만 그때 이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개념의 산업들, 기술들,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이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도래가 되고 또 사회에 이제 반영이 된 산업적으로도 활발하게 구현이 된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3차 산업혁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1년에 하버드에서 있었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갖다 계기로 해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런 시기 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기술 또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간.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융합이 되고 또 구현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림과 더불어서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 그래서 그림으로 쉽게 보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대표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내연기관에 의해서 자동화, 그렇죠? 대량 생산, 자동화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량 생산 쪽이 이제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IT 관련의 그런 이제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졌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화가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이것이 20세기 후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동은 1969년, 1970년 요때 태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는 AI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IoT, 즉 사물 인터넷인 것이죠. 그 다음에 로봇, 또 3D 프린팅, AR이라든가 VR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가상 현실들, 또 드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에서도 또 유통에서도 또 소비에서도 전부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초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회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초연결이 돼서 이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은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융합이 되게 되는지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뭐 유전체 분석이라는 것들은 개인별 유전자 분석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맞춤형 질병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춤형 질병 치료를 하는데 이거 분석하고 연결을 안 되는 또 IT 기술들, 정보 기술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자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 아마 요즘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셔도 또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우울하니까 무슨 음악 틀어줘 하면은 음악이 착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가 알아서 그때 기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온도도 조절하고 그렇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또 블록체인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그렇죠?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자동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간 융합 형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요렇게 한번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물리적인 기술은 물리적인 분야에서 주로 이제 나타난 것이 무인 운송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자율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그렇죠?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그 운송 수단에 타서 운전하지 않아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 또 3D 프린팅에 의해서 요즘은 이제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댐을 갖다가 향후에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댐을 만들 수력 발전 댐을 갖다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댐 자체를 아예 인공지능과 3D 프린팅을 갖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3D 프린팅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프린터처럼 그냥 집을 지을 때도 그 소재를 갖다가 프린터 잉크가 아니라 소재를 갖다 쭉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면서 입체적인 그런 유형의 집을 갖다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댐을 그렇게까지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최근 등장을 했죠. 이제 물리학적인 기술에는 그런 3D 프린팅, 또 로봇, 또 신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을 테고요. 디지털 기술로는 말씀드렸었던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분야, 또 생물학적인 분야, 생명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합성 생물학이라든가 유전공학, 또 어떤 뭐 개인의 유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어떤 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요 분야별로 나눠놨지만 이거조차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다 융합이 되거나 초연결이 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생체 조직을 갖다 이제 프린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의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3D 프린팅으로 인공신장을 갖다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조직을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IoT라든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의 그런 형태가 구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자 또, 연결, 고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결하게, 비교적 간결하게 만들어진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신기한 상점이 있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계산하는 직원도 없는데요. 소비자는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골라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자동 감지하고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되는 건데요. 쇼핑을 하다가 골라던 물건을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으면 계산에서 제외되며 반품과 환불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캐셔리스 스토어라고 표현되는 아마존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들려오는 말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생산, 소비 측면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생산 소비, 그리고 세 번째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 이 세 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발명되어 왔으며 생산과 소비는 변화를 계속해왔고 자연이나 정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1, 2, 3차의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전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초기 기계설비 공장과 노동의 분업을 통해 생산과 물류가 급격하게 확장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와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주축이었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든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3D 프린팅, 이 기술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죠. 독일 한국어 산업박람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외치며 미래 독일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고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와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로 우리의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어느 미래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생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나 자신의 위치나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현실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또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이제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소위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사물이라든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또 통합이 되고 또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지능적으로 제어가 되는 새로운 그런 기술 문명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초연결 사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결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거라는 거예요. 즉,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을 갖다가 좀 더 가속화하고 또 현재 세계 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성장, 또 저소비, 그리고 고실업률, 고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 어느 정도 뭐 100% 해결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이제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러한 기존 산업의 문제점을 갖다 이제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창출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뭐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항공기, 드론이라든가 뭐 드론 택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제 인천공항을 가는데 서울 도심에서 드론형 택시를 타고서 그리고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보통 뭐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아무리 빠르게 지금 현재로 교통수단으로는 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날아다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도 뭐 최소 45분,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시대 실시간 스마트 교통 체계와 같은 굉장히 모든 그런 정보들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지능형 사회로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일자리 쇼크라는 거예요. 웬만한 걸 인공지능, 기계, IoT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은 결국은 사람의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낸 바에 따르면은 앞으로 5년간 벌써 2015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근데 2020년 우리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쵸? 예측한 대로 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때 예측한 바에 의하면은 2020년경이면 15개국에서 일자리가 15개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710만 개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만들어지는 건 기껏해야 한 210만 개 정도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실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갖다가 지속하는 사무 행정 직종들 이런 데서 거의 한 475만 개, 500만 개 가까운 그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조 생산이 160만 개, 또 건설업, 채굴 이런 것들 광업이죠. 49만 개. 비교적 일자리가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 게 사람이 직접,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티브로 한 그런 일자리들, 예술, 디자인, 환경, 스포츠,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5만 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예측대로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또 파생이 되고 있고 그러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또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에 의하면은 특히 남성의 경우는 일자리가 3개가 없어지면서 하나가 창출이 되는 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5개가 없어지면서 하나가 창출하는 여성들이 그동안 종사해왔었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없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그런 이제 보고서를 갖다 낸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제 많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를 갖다 우리가 보통 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S, 사이언스 분야, 과학기술 분야들. 그리고 템, 템에 들어가는 T,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 그 다음에 E,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그리고 M, 매스, 수학적인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여성들이 비교적 진출을 적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불평등, 인간의 어떤 정체성, 윤리 문제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라우드 슈밥 회장도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20년에 등장을 했었던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또 하나의 다른 그런 이제 그 변화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공학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생명공학, 생명공학 혁명의 핵심은 크게 2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갖다 보더라도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러듯이 그러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는 태생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궁에서 수정된 수정란이 이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각 기관이 이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어느 부분은 머리, 어느 부분은 뭐 심장, 어느 부분은 손, 어느 부분은 다리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될 텐데 그러한 분화되기 직전에 어떤 조직으로든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기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제 스템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줄기세포는 주로 이제 초기 분열 단계, 난자와 정자가 이제 수정이 된 연후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궁으로 쭉 난관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태아로 생장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배아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 배아 단계 초기에는 아직
이 세포 뭐가 어떤 세포로 분화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정한 그런 이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세포 분열이 그때서부터 이제 각 장기로 또는 기관으로 이제 분화되기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분화되기 직전에 그러한 모체가 되는 세포, 줄기가 되는 요 세포를 갖다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연구를 갖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줄기세포 연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서 복제양이래요. 이제 복제개라든가, 그쵸?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됐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이러한 줄기세포를 인류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결국은 확보가 된다면은 향후에는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또 장기의 이식이라든가 어떤 그 질병, 다양한 유형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데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냐? 줄기세포는 크게요, 예,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분열하고, 예,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배아 상태에 이르러서 각 기관으로 분화되기 바로 직전에 그 단계를 배아줄기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성체줄기세포예요. 성체줄기세포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피부에 상처가 나가지고 칼로 이렇게 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싹 아물어요. 그쵸? 그 세포들이 성체가 되어 있는 다 자란 세포지만 그 세포들이 다시 계속 재생을 시키고 해서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체줄기세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줄기세포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 성체줄기세포의 경우에는 특정 세포로만,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로, 또는 뭐 예를 들어 간 같은 경우도 반 정도는 잘라내도 다시 언제 생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세포로만 이제 분화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능은 수정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체줄기세포를 갖다가 다시 여기에 이제 특정한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는 자극을 갖다 가해서 성체줄기세포가 이 배아줄기세포처럼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역분화 줄기세포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중에서 특히 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됐었던 부분이고 하니까는 그 내용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의 주인공 황우석 박사에게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입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황우석 교수. 그러나 2005년 불법 난자 매매와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볼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물세포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신장 근육세포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기세포 왜 문제가 됩니까?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인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생기는 배아. 배아는 장차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그 배아는 결국 파괴됩니다. 통상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배아 상태로 있다가 7주간 이후에 비로소 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아는 여전히 생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생명 윤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이 배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합니다. 즉,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는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다른 한 종류인 성체줄기세포는 인간의 골수나 혈액 등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대부분이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체줄기세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한 경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잘못 투입할 경우 지방세포가 괴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채취하다가 과다한 양을 채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이기에 그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기세포 연구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이미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불임 문제나 난치병 치료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연구와 사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임 시술을 예로 들면 만약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배아는 보통 냉동 보관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아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과학계나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유도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최근에는 파킨슨병 치료 이런 데도 역분화 줄기세포인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움직임의 장애를 초래하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몸이 경직돼 움직임이 느려지고 나중엔 스스로 음식을 먹기도 힘들게 만드는 무서운 병인데요. 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인데 이번에 줄기세포를 이용해 극복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일본 교토대와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이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세포의 전파기인 전구세포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구세포를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 뇌에 이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12개월 뒤 떨림이나 경직 등 파킨슨병 증상의 정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종양 발생 등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핵심, 유도 만능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세세포는 분화되면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란 이미 운명이 결정된 세세포를 분화하기 전인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분화 줄기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배아줄기세포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210여 가지의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죠. 하지만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는 기존 배아줄기세포 연구와는 달리 세세포만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어 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세세포를 직접 치료해줄 수 있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인간 대상 임상시험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세포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